저 벙어리 입은 영영 못 열게 해야 해. 살려두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깊은 밤, 주막 뒷방에서 누군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부엌대기 하나를 고을에 점잖은 어른들이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지요. 바로 그 무렵 한양서 새 현감이 내려와 그 아이만을 콕 집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벙어리 아이에게는 온 고을이 까맣게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밤의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강가 고을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숨이 턱에 차도로 강가를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이나 되었을까요? 마른 몸에 빛바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처녀였지요. 처녀의 등 뒤로는 횃불 두엇이 일렁이며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거친 고함이 어둠을 갈랐지요. 저기다. 저 벙어리 것을 놓치지 마라. 처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비명 한 자락 새어 나오지 않았지요. 살려달라 외치고 싶어도 처녀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며 갈대밭을 헤치고 강둑을 따라 내달릴 뿐이었지요. 발이 지늘게 푹푹 빠졌고 갈대잎이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분월이었습니다. 강가 나루의 작은 주막에서 부엌일을 하는 말 못하는 처녀였지요. 한데 어찌하여 이 한밤중에 분월은 사내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말 한마디 못하는 가여운 처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변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 까닭을 알려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분월은 본디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강물에 떠내려온 것을 주막에 늙은 주모 두리네가 건져 거둔 아이였지요. 그때 분월은 7, 8살이나 되었을까. 온몸이 물에 퉁퉁 불어 다 죽어가는 채로 갈대밭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두리네가 놀라 끌어안았더니 아이는 눈을 떴으나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요. 아이고, 이게 웬 아이여. 어디서 떠내려온 게야. 두리네는 자식 없는 늙은 과부였습니다. 영감은 일찍 죽고 핏줄 하나 없이 주막만 붙들고 살아온 신세였지요. 그런 두리네에게 강이 보내준 아이는 하늘이 내린 핏줄 같았습니다. 두리네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거두기로 마음먹었지요. 이름이 없으면 내가 지어주마. 보름달처럼 환하게 살라고 분월이라 하자꾸나. 그러나 분월은 끝내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도 제 부모도 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입으로 말하지 못했지요. 목청이 막힌 것도 혀가 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듯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두리네는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분월 자신조차 누구에게도 그 까닭을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말 못하는 처녀를 고을 사람들은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벙어리 것. 또 멀거니 서서 사람 속을 들여다보네. 장에 나가면 아이들이 등 뒤에서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재수 없다며 침을 뱉었지요. 누가 물건을 잃어도 벙어리 탓, 우물이 마르거나 소가 병들어도 벙어리 탓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변명할 길도 없었지요. 분월은 그저 입을 꾹 다물고 그 모든 멸시를 두 눈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월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 눈이었지요. 짙고 또렷한 눈썹 아래 깊고 검은 눈동자가 마치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속까지 꿰뚫는 듯 했습니다. 분월은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지요. 주막에 한 번 든 길손이 몇 해 뒤 다시 와도 그가 지난번 무얼 먹고 어디로 갔는지까지 손짓으로 짚어낼 정도였습니다. 두리네는 그런 분월이 신통하고도 안쓰러웠지요. 세상에 우리 분월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리 다 새겨둔 후 입만 트였어도 이 어미가 소원이 없겠다만 분월은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말 대신 손이 있었으니까요. 부엌 흘바닥에 잔가지로 그림을 그려 제 뜻을 전했고 10년을 함께 산 두리네는
분월의 눈썹 한 번 까딱이는 것만 봐도 그 속을 읽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조용히 살아온 분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 그 평온하던 분월의 삶에 느닷없이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한양에서 새 현감이 부임해온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까닭 모를 사내들이 주막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분월을 지켜보는 음흉한 눈길이 늘어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 그 사내들이 분월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분월이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우물가에 나섰을 때였지요. 어둠 속에서 불쑥 손 하나가 뻗어 나와 분월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분월은 본능적으로 그 손을 깨물고 달아났지요. 등 뒤에서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분월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분월은 지금 칠흑 같은 강가를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서지 못할까? 어차피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사내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분월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으니 그저 어둠 속을 무작정 달리는 수밖에요. 그런데 강동 모퉁이를 도는 순간 분월은 그만 발을 헛디뎌 진을 비탈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분월이 강가 진창에 나뒹굴자 사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잡았다. 이 벙어리것. 사내 하나가 분월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지요. 분월은 버둥거렸으나 장정 여럿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분월을 강물 쪽으로 끌고 갔지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음험하게 이죽거렸습니다. 10년 전에 강물에서 용케 살아남았다지 한데 이번에는 그리 운이 좋지 못할 게다. 곱게 보내줄 테니 그리 알아라. 10년 전 강물. 그 말에 분월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내들은 분월이 10년 전 강물에 빠진 것을 알고 있었지요. 곧 10년 전 분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분월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그 무서운 기억이 그 한마디에 와르르 되살아났지요. 분월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강가였습니다. 7살의 분월이 폐창고 곁에서 나무를 뜯고 있을 때 창고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분월이 무심코 창고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서는 한 사내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채 다 떠올리기도 전이었지요. 사내들이 분월을 강물에 밀어 넣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호통이 터져 나왔지요. 멈춰라. 걔 누구냐? 횃불을 든 한 무리가 강둑을 따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 한도헌과 그가 거느린 포졸들이었지요. 분월을 덮친 사내들은 그 기세에 놀라 분월을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뿔뿔이 달아났습니다. 분월은 강가 진창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한도헌이 분월에게 다가와 진창에 쓰러진 처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한 사내였지요. 나이는 34쯤 되었을까요? 그가 횃불을 들어 분월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한도헌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너는 말을 못하는 처녀로구나. 혹시 한도헌은 무언가를 직감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올해 17이냐? 10년 전 강물에 떠내려온 아이가 바로 너냐? 분월은 영문을 몰라 한도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낯선 사내가 어찌 제 일을 안단 말입니까? 분월은 경계하면서도 그 형형한 눈빛 속에서 묘한 간절함을 읽었지요. 한도헌은 분월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너를 해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너를 구하러 온 사람이지.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곳에 가서 하자꾸나. 한도헌은 분월을 두리네의 주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분월이 사내들에게 쫓겼다는 소식에 두리네는 사색이 되어 분월을 끌어안았지요.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우리 분월이를 해치려 한단 말이냐? 한도헌은 두리네를 진정시키고 분월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분월아, 너를 쫓던 자들이 10년 전 강물 이야기를 하더구나. 그 자들은 내가 10년 전에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아는 게야. 그래서 내 입을, 아니, 내 손을 막으려는 것이지.
내 말이 맞느냐? 분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꽁꽁 숨겨온 그 비밀을 이 사내가 꿰뚫고 있었던 것이지요. 분월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날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니까요. 한편 그 시각 고을의 어느 으슥한 사랑채에서는 한 사내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얼굴에 살집이 두툼하고 처진 눈에 샘속이 번뜩이는 사내였지요. 이 고을의 아전 봉출이었습니다. 봉출은 분월을 덮쳤던 수하들의 보고를 듣고는 술잔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라? 현감이 나타나 그것을 구했다고? 이런 멍청한 것들. 봉출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10년 전 강물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서 하필 새 현감의 손에 들어간 것이지요. 봉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그 일을 본 아이가 살아있었어. 그리고 이제 현감이 그것을 손에 넣었다. 이거 큰일이로구나. 봉출은 10년 전 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강가의 폐창고, 입 바른 소리를 하던 보찜 장수의 마지막 얼굴, 그리고 창고 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던 작은 아이의 겁먹은 눈. 봉출은 그 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분월을 볼 때마다 까닭 모르게 등골이 서늘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안 되지. 저것이 입을 열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해. 봉출의 처진 눈에 시퍼런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말 못하는 주막집 딸 분월과 10년간 고을을 소나기에 쥐어온 노회한 아전 봉출의 무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다시 10년 전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한도헌이 이 고을 현감으로 부임해 온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도헌은 떠나기 전 누렇게 바랜 옛 문서 한 장을 품에 지니고 있었지요. 10년 전 이 고을에서 자취를 감춘 어느 보찜 장수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맨 끄트머리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런 한 줄이 적혀 있었지요. 그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다 하더라. 한도헌은 그 한 줄에 가만히 손끝을 짚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10년 전 그 새벽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단 하나의 사람, 그 아이만이 묻혀버린 진실의 문을 열 열쇠였지요. 그리고 오늘 밤 한도헌은 마침내 그 아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다음 날 분월은 두리네의 심부름으로 장에 나갔습니다. 간밤의 일로 아직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주막 살림을 놓을 수는 없었지요. 소금 한 뙤박을 사 들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이 분월을 불러 세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떠돌이 약장수 행색의 노인이었지요. 얘야, 내 눈이 참으로 맑구나. 분월이 놀라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도 분월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노인은 분월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 떠드는 말만 믿지. 허나 잘 듣거라. 참된 증언은 입이 아니라 보고 새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분월은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의 따뜻한 손길이 좋아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노인은 알듯 모를 듯한 웃음을 짓고는 지팡이를 짚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분월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곱씹었지요. 보고 새긴 마음이라. 그날 밤 분월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홀로 앉아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헝겊 주머니를 꺼냈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 해진 천 조각 하나였습니다. 보찜의 매듭에 쓰였던 듯한 빛바랜 천 조각이었지요. 분월은 그것을 가만히 쥐고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어린 자신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건네주던 한 사내의 눈빛을 말이지요. 그리고 분월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월을 노린 습격이 실패한 이튿날 관아의 동원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봉출은 아침부터 현감의 눈치를 살피느라 좌불안석이었지요. 간밤에 수하들을 풀어 그 벙어리 것을 처리하려다
하필 현감에게 들킨 것이지요. 다행히 어둠 속이라 수아들이 봉출의 사람인 줄은 들키지 않았으나 봉출은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온 현감이 하필 그 자리에 나타날 게 무얼한 말인가. 게다가 그 벙어리 것을 제 손으로 거두어 가다니. 봉출은 본디 새 현감을 만만히 보았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현감이란 몇 마디 호령하다가 이내 봉출이 차려주는 잔치상과 살뜰한 뇌물에 길들여져 떠나는 손님일 뿐이었지요. 진짜로 이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십수년을 눌러앉은 봉출 자신이라고 그는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새 현감 한도헌은 봉출이 여태 보아 온 현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도헌은 부임한 첫날부터 봉출이 올린 주안상을 마다했지요. 살뜰한 뇌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형한 눈빛은 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하여 봉출은 그 앞에서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끼곤 했지요. 그날 아침 한도헌이 봉출을 동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이 고을 이방 봉출이렸다. 내 너에게 이를 것이 있다. 예, 분부만 내리시옵소서. 사또. 봉출이 굽실거리며 답했습니다. 한도헌은 봉출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이 고을 곡물 장부를 보고 싶다. 10년치를 모두 가져오너라. 봉출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10년치를 말씀이옵니까? 그 오래된 것을 어찌 더구나 묵은 장부는 좀이 슬고 빠진 것이 많아 볼 것이 못 되옵니다. 사또. 빠진 것이 많다. 한도헌이 봉출의 말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봉출은 제가 한 말이 어쩐지 잘못 나온 듯하여 얼른 입을 다물었지요. 한도헌은 더 묻지 않고 그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봉출의 속을 끝까지 파고드는 듯 했지요. 봉출은 동원을 물러나오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저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하필 묵은 장부를 들추다니. 게다가 그 벙어리 것까지 거두었으니 설마 10년 전 그 일을. 봉출은 거기까지 생각하다 진저리를 쳤습니다. 그 일을 아는 산자는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고 봉출은 믿어왔지요. 입마금할 자는 모두 입을 막았고 사라질 자는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단 하나 10년 전 강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아이가 살아남아 새 현감의 품에 안긴 것이지요. 안 되겠어. 저것을 이대로 두었다간 내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겠어. 봉출에 처진 눈에 다시 살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현감이 분허를 거두어 보호하는 마당이라 함부로 손을 쓸 수도 없었지요. 봉출은 우선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이를 갈며 물러났습니다. 한편 두리네의 주막에서는 그날도 분허리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현감이 부임했다는 소식에 나루가 술렁이고 길손이 평소보다 많이 들었지요. 분얼은 가마솥에 국밥을 끓이고 평상을 닦고 술상을 나르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두리네는 그런 분얼이 안쓰러워 연신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분얼아, 좀 쉬어가며 하렴. 내가 무슨 머슴이라고 이리 일을 한후. 분얼은 괜찮다는 듯 빙긋 웃고는 손짓으로 두리네에게 평상에 앉으라 일렀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다리 아프실 텐데 쉬시라는 뜻이었지요. 두리네는 그 마음이 고마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말을 못하면 뭘 해. 내 속이 이리 깊은 것을. 그날 저녁 주막에 낯선 손님이 하나 들었습니다. 보찜을 맨 떠돌이 행상 차림의 처녀였지요. 나이는 분얼과 비슷하거나 한두 살 위쯤 되어 보였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매가 야무지고 다부진 처녀였지요. 그 처녀가 평상에 보찜을 내려놓으며 국밥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그리고 하룻밤 묵어갈 방도 있으면 내주시고. 아이고, 어서 와요. 색시 혼자 먼 길을 다니나 보네. 두리네가 반갑게 처녀를 맞았습니다. 분얼이 따끈한 국밥을 내오자 처녀는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지요.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두리네가 그 모습을 안쓰럽게 보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색시는 어디서 오는 길이오? 이 험한 길을 처녀 혼자 다니다니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게요. 처녀는 잠시 수절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망설이다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사람을 하나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누구를? 제 아비를요. 10년 전 이 근방에서 자취를 감춘 보찜장수입니다. 만석이라는 이름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부엌에서 그릇을 닦던 분월의 손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분월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만석. 그 이름은 분월의 가슴 깊은 곳에 10년을 묻혀있던 이름이었지요. 분월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내려놓고 부엌 기둥 뒤에서 그 처녀를 가만히 내다보았습니다. 처녀는 분월의 동요를 알아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비는 정직한 보찜장수였습니다. 한데 어느 날 이 고을에 곡물 일로 다녀온다 하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지요. 관아에서는 그저 길에서 객사한 모양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허나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비는 그리 허망하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녀의 두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10년을 떠돌며 아비의 자취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아비가 사라진 이 고을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여기서라도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여 도리네가 혀를 차며 처녀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저런 가여운 것. 그래, 이름이 뭐요? 보름이라 합니다. 보름달 뜰 때 났다 하여 아비가 지어준 이름이지요. 보름. 그 이름을 들으며 분월은 기둥 뒤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보찜장수 만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끔찍한 새벽 강가의 폐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월은 그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분월은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분월은 보름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지 내가 안다고. 그러나 분월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분월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월은 제가 말을 못한다는 것이 그토록 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리네가 보름에게 방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예서 묵고 내일 천천히 알아보구려. 우리 분월이가 이 동네 사정은 훤하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 분월이요? 우리 딸이라오. 비록 말은 못해도 눈썰미 하나는 천하제일이지. 이 동네 10년 사정을 머릿속에 죄다 담고 있다오. 보름이 고개를 돌려 분월을 보았습니다. 분월과 보름의 눈이 마주쳤지요. 보름은 그저 말 못하는 가여운 처녀로구나 하고 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분월은 달랐습니다. 분월은 보름의 얼굴에서 10년 전 그 보찜장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다부진 눈매와 곧은 콧날이 영락없는 만석의 핏줄이었습니다. 분월의 가슴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녀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그러나 어떻게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제가 대체 어떻게 그 끔찍한 진실을 전한단 말입니까? 분월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렸다 지웠다 했습니다. 그 무렵 동원에서는 한도헌이 호롱불 아래 옛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낮에 봉출이 마지못해 내어온 곡물 장부의 일부였지요. 한도헌은 10년 전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무언가를 짚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대목에서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10년 전 이맘때 곡물 수량이 장부마다 어긋나 있어 한도헌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분명 같은 해에 같은 곡물인데 관아에 남은 장부와 한양에 올라온 기록의 수량이 맞지 않았지요. 누군가 중간에서 곡물을 빼돌리고 장부를 고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시작된 바로 그때 보찜장수 만석이 자취를 감췄다. 한도헌은 품에서 누렇게 바랜 그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다 하더라. 그 한 줄을 손끝으로 짚으며 한도헌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은 그 비리를 알아챘던 게야. 그래서 입을 막힌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아이는 바로 그 처녀였어. 한도헌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간밤에 사내들에게 쫓기던 그 말 못하는 처녀. 10년 전 강물에 떠내려와
두리네가 거둔 아이, 나이도 사연도 모두 들어맞았지요. 그 처녀가 바로 10년 전 그 새벽 강가에 있었던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분명 모든 것을 보았을 게야. 그러니 봉출의 무리가 이제 와 그 아이를 죽이려 든 것이고 한도헌은 주먹을 끌어쥐었습니다. 이제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처녀가 본 것을 끌어내야 했지요. 그것만이 10년 전 묻힌 진실의 문을 열 열쇠였습니다. 다만 그 처녀는 말을 못하니 어떻게 그 본 것을 풀어낼지가 문제였지요. 게다가 봉출의 무리가 다시 그 아이를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봉출이 또 손을 쓰기 전에 한도헌은 호롱불을 끄고 굳은 얼굴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밤 봉출 또한 잠 못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현감이 하필 10년 전 곡물 장부를 들추는 것이 봉출은 영 마음에 걸렸지요. 봉출은 어둠 속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꾸만 예시를 떠올렸습니다. 그 새벽 강가의 폐창고, 입 바른 소리를 하던 보찜 장수의 마지막 얼굴, 그리고 창고 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던 작은 아이의 겁먹은 눈. 하필 그 아이가 살아남았을 게 무얼한 말이냐. 그것도 10년 만에 현감의 품에 안기다니. 봉출은 술잔을 비우며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봉출의 목을 죄어 오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보름은 일찍 일어나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관아에 찾아가 아비의 일을 물어볼 작정이었지요. 그러나 두리네가 한사코 보름을 말렸습니다. 색시 관아에 가서 10년 전 일을 묻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이 고을 관아는 봉출이라는 아전이 쥐고 흔드는데 그자가 순순히 알려줄 성십소.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들게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비가 어찌 죽었는지 알아야겠어요. 보름이 보찜을 메고 일어서는데 분월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분월은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보름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애썼지요. 가지 말라는 듯 위험하다는 듯 두 손을 휘저었습니다. 보름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처자가 왜 이러시오? 비키시오. 나는 가야 합니다. 분월은 보름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끌고 가 흙바닥에 잔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지요. 보름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강가의 선 창고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쓰러진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게 무슨 그림이요? 분월은 쓰러진 사람을 가리키고 다시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보름을 가리키고 또 그 쓰러진 사람을 가리켰지요. 보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설마 이게 우리 아버지란 말이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안단 말이오? 분월이 거세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보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분월을 노려보았지요. 말도 못하는 당신이 어찌 우리 아버지를 안단 말이오? 10년 전이면 당신도 어린아이였을 텐데 혹시 나를 속이려는 게요? 분월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어떻게 믿게 한단 말입니까? 그때 분월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분월은 부엌 안쪽으로 달려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헝겊 주머니를 꺼냈지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천 조각 하나였습니다. 낡고 해진 보찜의 매듭에 쓰였던 듯한 천 조각이었지요. 분월이 그 천 조각을 보름에게 내밀었습니다. 보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건 보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의 보찜 매듭이요. 어머니가 손수짠 천으로 아버지 보찜만 이렇게 매듭을 지었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매듭이요. 이걸 당신이 어떻게. 분월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그 무거운 비밀을 마침내 누군가에게 전한 것이지요. 분월은 보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처녀는 부엌 흙바닥에 마주 앉아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으나 그 마음은 서로에게 온전히 닿아 있었지요. 이윽고 보름이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어찌 되셨는지, 누가 그랬는지, 그림으로라도 좋으니 다 알려주시오. 내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소. 분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분월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월에게는 보름이라는 입이 생겼고 보름에게는 분월이라는 눈이 생긴 것이지요. 그날부터 두 처녀는 한편이 되어 10년 전 묻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분월은 흙바닥에 또 헝겊에 수치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강가의 폐창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 보찜 장수를 둘러싼 사내들, 그리고 그 사내들 가운데 유독 살집이 두툼하고 처진 눈을 한 우두머리. 분월은 그 우두머리의 얼굴을 정성껏 그렸지요. 보름이 그 그림을 들여다보다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두머리란 말이오? 이 살집 두툼한 자가. 분월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가락으로 관아 쪽을 가리켰습니다. 관아에 있는 자란 말이오? 분월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은 그림 속 사내의 얼굴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겼지요. 살집 두툼한 얼굴, 처진 눈, 옥색띠. 비록 10년 전의 모습이라 해도 그 특징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분월과 보름은 한도원을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분월이 사내들에게 쫓긴 뒤로 한도원은 주막에 포졸 둘을 붙여 분월을 지키게 했지요. 그러나 봉출의 눈을 피해 진실을 캐려면 셋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했습니다. 한도헌은 동원 깊숙한 방에 두 처녀를 불러 호롱불을 낮추고 마주 앉았지요. 분월아, 이제 내가 본 것을 내게 보여다오.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그 죄를 저질렀는지 너는 말을 못한다 하나 그 손이 있지 않으냐. 분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사내를 끝까지 믿어도 될까? 그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온 것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분월은 한도헌의 눈빛에서 거짓 없는 간절함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제 아비의 진실을 목말라 하는 보름이 있었지요. 문득 장터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된 증언은 입이 아니라 보고 새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분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방바닥에 펼쳐진 종이 위에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지요. 글은 쓸 줄 몰랐으나 그림이라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한도헌과 보름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분월은 10년 전 그날의 광경을 한 장 한 장 그려나갔습니다. 강가의 폐창고, 그 안에서 사내들에게 둘러싸인 보찜 장수, 그리고 쓰러진 보찜 장수. 보름은 그 그림을 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제 아비의 마지막 모습이 분월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것이지요. 보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월은 이윽고 그 사내들 가운데 우두머리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살집이 두툼하고 처진 눈을 한 사내였지요. 분월은 그 얼굴을 정성껏 그려 나갔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한도헌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마침내 그 얼굴이 다 그려졌을 때 한도헌은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그 살집 두툼하고 처진 눈을 한 우두머리의 얼굴은 영락없는 봉출이었습니다. 봉출, 이 고을의 이방 봉출이로구나. 한도헌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분월이 굳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보름이 그 이름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봉출 그자가 바로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란 말이군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0년 묵은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지요. 봉출은 곡물을 빼돌려 제 배를 불려왔고 그 비리를 들추려던 보찜 장수 만석을 입막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린 분월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도헌은 신중했습니다. 분월이 그린 이 그림은 분명 진실을 담고 있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봉출을 잡아들일 수 없어. 그자가 말 못하는 벙어리 것에 망상이라 잡았다면 그만이니까. 우리는 봉출이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 한도헌은 두 처녀를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봉출은 10수년간 이 고을을 소나귀에 쥐어온 자다. 관아 안팎에 제 사람을 심어두었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그자에게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은밀히 그러나 빈틈없이 증거를 모아야 해. 분월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분월은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내들의 얼굴도 그리기 시작했지요. 봉출 말고도 보찜 장수를 둘러쌌던 사내가 셋 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볼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 하나는 한쪽 눈이 사팔인 사내, 하나는 유독 키가 큰 사내였지요. 한도원은 그 비상한 기억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10년 전 그것도 죽을 고비에서 단 한 번 본 얼굴들을 이리도 또렷이 기억하다니. 분어라, 내 눈과 머리가 곧 살아있는 증거집이로구나. 이자들을 찾아내면 봉출의 죄를 증언할 또 다른 증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여 분월과 보름과 한도원은 한편이 되었습니다. 평생 천대받아 온 분월에게는 처음으로 제 진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아비를 잃고 10년을 떠돈 보름에게는 함께 진실을 좇는 벗이 생겼지요. 그리고 외로이 싸워 온 한도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두 동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날 밤 주막으로 돌아온 분월과 보름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보름이 어둠 속에서 가만히 분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월아, 고마워. 10년을 떠돌면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아는 사람을 단 하나도 만나지 못했어. 다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고개만 저었지. 그런데 내가 말도 못하는 내가 그 무서운 진실을 10년이나 가슴에 품고 있었구나. 분월은 보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분월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요. 보름이 그 마음을 헤아린 듯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무서웠을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러고도 말 한마디 못하니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못했겠지. 10년을 혼자 얼마나 외로웠니. 분월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도 분월의 마음을 이리 헤아려 준 적이 없었지요. 다들 분월을 그저 답답한 벙어리 것으로만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보름은 말 한마디 듣지 않고도 분월의 10년 묵은 외로움을 알아준 것입니다. 분월은 소리 없이 흐느꼈고, 보름은 그런 분월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내 손이 곧 내 입이야. 내가 그리면 내가 그걸 사람들에게 말해줄게. 우리 둘이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자. 두 처녀는 그날 밤 서로에게 둘도 없는 벗이 되었습니다. 분월에게는 제 눈이 본 것을 세상에 전해줄 입이 생겼고, 보름에게는 아비의 마지막을 지켜본 단 하나의 증인이 생긴 것이지요. 말은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으나 두 마음은 어둠 속에서 온전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동맹의 앞에는 봉출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제 죄를 덮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자, 이미 한 번 분월의 목숨을 노렸던 자, 그 봉출이 이제 더욱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분월과 보름, 한도헌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현감이 한밤중에 분월을 찾아갔다는 소문은 이튿날 온 고을에 쫙 퍼졌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을 건너며 살이 붙었지요. 어떤 이는 현감이 그 벙어리 것에게 흑심을 품었다 했고, 어떤 이는 둘이 무슨 수상한 작당을 한다 했습니다. 두리네의 주막 앞으로 사람들이 기웃거리며 수군댔지요. 세상에, 현감 나리가 그 벙어리 것을 밤중에 찾아갔다지 뭐야. 점잖은 양반이 무슨 까닭으로 천한 벙어리를 다 찾아간담. 참지. 두리네는 그 소문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가뜩이나 천대받는 분월이었는데 이상한 소문까지 더해지니 분월의 처지가 더욱 딱해졌지요. 두리네는 분월을 부엌에 앉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월아, 대체 그 현감 나리가 너를 왜 찾아온 게냐? 무슨 일이 있는 게야? 이 어미한테는 말, 아니 그림으로라도 좀 알려다오. 분월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일을 어머니에게 알려야 할까? 그러나 알리는 순간 어머니마저 위험에 빠질지도 몰랐지요. 분월은 차마 그 무서운 진실을 두리네에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절 뿐이었지요. 그때 보름이 끼어들었습니다. 주모님, 실은 제가 다 압니다. 이 일은 10년 전 제 아비의 죽음과 얽힌 일이에요. 보름은 두리네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분월이 10년 전 제 아비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 그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새현감이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려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둘이 내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에, 우리 분월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보았더란 말이냐. 그래서 말을 잃었던 게야. 아이고, 가여운 내 새끼. 둘이 내는 분월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둘이 내는 분월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이지요. 그저 어디선가 떠내려온 가여운 아이로만 알았지. 그 작은 가슴에 그토록 무서운 비밀이 묻혀 있었을 줄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둘이네가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분월아, 너는 이 일에서 손을 떼야 해. 분월이 놀라 둘이네를 보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10년 전 그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자가 여태 멀쩡히 이 고을에서 떵떵거리며 산다면 그건 보통 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런 자를 건드렸다간 너도 나도 보름이도 다 죽는다. 그날 그 보찜장수처럼 말이다. 둘이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잃을 수 없다. 10년 전 강물에서 너를 건져 올렸을 때 나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자식이라 여겼어. 그런 너를 다시 그 무서운 일에 내줄 수는 없어. 제발 모른 척 하자꾸나. 입을 다물고 살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 않겠니? 분월은 둘이네의 간절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을지도 몰랐습니다. 입을 다물고 살면 적어도 지금처럼은 살 수 있었지요. 비록 천대받고 멸시당해도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분월이 그래왔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보름이 둘이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모님, 그 마음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부탁드립니다. 제 아비는 정직하다는 죄 하나로 비명에 갔습니다. 10년을 구천에서 눈도 못 감고 떠돌고 있을 거예요. 분월이만이 그 진실을 압니다. 분월이가 입을 다물면 제 아비의 한은 영영 풀릴 길이 없습니다. 보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월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이대로 묻히는 것이 너무도 원통해서 그럽니다. 둘이네는 차마 보름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쪽에는 제 딸의 목숨이, 한쪽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한이 놓여 있었지요. 둘이네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월은 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앉아 품속의 천조각을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10년을 간직해온 그 천조각에는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분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10년 전 그 새벽의 광경이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올랐지요. 7살의 분월은 그날 강가에서 홀로 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지금의 분월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새벽 강가 폐창고 근처에서 나무를 뜯고 있었다는 것만은 또렷이 기억했지요. 그때 창고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분월은 무심코 창고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안에서 한 보찜 장수가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곡물을 빼돌린 일을 한양에 고하겠다고. 살집 두툼한 사내가 보찜 장수의 멱살을 쥐고 으르렁댔습니다. 나는 본대로 고할 뿐이요. 백성의 피땀인 곡물을 빼돌려 제 배를 불리는 자들을 어찌 두고 본단 말이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보찜 장수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살집 두툼한 사내가 눈짓을 했고 사내들이 보찜 장수를 덮쳤지요. 어린 분월은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들부들 떨며 그 끔찍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윽고 보찜 장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쓰러진 보찜 장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던 어린 분월과 눈이 마주쳤지요. 보찜 장수는 피 묻은 손으로 제 보찜의 매듭을 풀어 그 천 조각을 어린 분월 쪽으로 힘껏 밀어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듯이 말이지요. 그러고는 보찜 장수의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린 분월은 그 천 조각을 집어들고
무작정 강가로 달아났습니다. 등 뒤에서 사내들의 고함이 들려왔지요. 저기 아이가 있다. 다 봤어. 저것도 잡아라. 어린 분얼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리로 어른들을 당할 수는 없었지요. 사내들이 점점 가까워지자 분얼은 그만 강물에 풍덩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강물이 낫다고 어린 마음에 그리 여긴 것이지요. 거센 물살이 분얼을 집어삼켰고 분얼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분얼은 두리네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얼의 입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 끔찍한 광경이 어린 분얼의 말문을 영영 막아버린 것입니다. 분얼은 제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그 무서운 비밀을 홀로 가슴에 묻은 채 10년을 살아온 것이지요. 분얼은 눈을 떴습니다. 천 조각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보찜장수의 마지막 눈빛이 분얼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무언가를 부탁하듯 천 조각을 밀어보내던 그 간절한 눈빛. 어쩌면 그 보찜장수는 어린 분얼에게 진실을 부탁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찜장수의 딸이 분얼 앞에 나타났습니다. 분얼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전 그 보찜장수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을, 그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어린 자신에게 건네준 그 마지막 부탁을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이튿날 새벽 분얼은 조용히 길을 나섰습니다. 두리네가 깰까 발소리를 죽이고 보름과 함께 관아로 향했지요. 보름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분얼아, 정말 괜찮겠어?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그자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얼은 걸음을 멈추고 보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분얼을 짓눌러 온 그 무거운 침묵을 마침내 깨뜨리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보름은 그 결연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내 손이 곧 내 입이야. 내가 그 입을 사람들에게 전해줄게. 두 처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이 터오는 새벽길을 관아를 향해 나란히 걸어갔지요. 그 뒷모습에는 10년 묵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굳은 각오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도헌 또한 큰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한도헌은 밤새 10년 전 곡물 장부를 다시 살폈지요. 그리고 마침내 빼돌려진 곡물의 흐름이 한 사람에게로 모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이방 봉출이었지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곡물을 주물러 제 배를 불려온 자, 그리고 그 비리를 들추려던 보찜장수를 입마금한 자, 봉출 바로 내 놈이로구나. 한도헌의 눈에 서늘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한도헌에게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부의 어긋남만으로는 노회한 봉출을 올가맬 수 없었지요. 봉출은 10수년간 이 고을을 주물러 온 자였고 관아 안팎에 제 사람을 심어둔 자였습니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오히려 한도헌 자신이 당할 판이었지요. 증인이 필요하다. 그날을 직접 본 증인이 한도헌은 분얼을 떠올렸습니다. 그 깊고 또렷한 눈을 가진 처녀, 그날의 진실을 가슴에 묻고 10년을 살아온 아이, 그 아이의 증언만이 봉출을 무너뜨릴 마지막 열쇠였지요. 한도헌은 날이 밝는 대로 다시 분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한도헌이 나가보니 동이 트는 새벽빛 속에 두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분얼과 보름이었지요. 분얼이 한 손에 헝겊 뭉치를 꼭 쥔 채 한도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분얼은 한도헌 앞에 그 헝겊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그린 그림이 가득했지요. 강가의 폐창고, 쓰러진 보찜장수, 그를 둘러싼 사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살집 두툼하고 처진 눈을 한 우두머리의 얼굴이 또렷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도헌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그 우두머리의 얼굴은
영락없는 봉출이었습니다. 한도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렸느냐? 내가 본 그대로를? 분월이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헌은 그 그림과 분월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처녀가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온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꺼내놓은 것이지요. 한도헌은 그 용기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내 덕에 10년 묵은 억울함을 풀 길이 열렸구나. 그러나 한도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싸움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를, 노회한 봉출이 얼마나 무서운 반격을 가해 올 것인지를. 분월이 펼쳐 보인 그 그림 한 장이 머지않아 분월 자신을 옥에 가두는 빌미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월이 그린 새 사내의 얼굴을 두고 한도헌은 곧바로 그 행방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봉출 말고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새 사내, 볼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 한쪽 눈이 사파린 사내, 그리고 유독 키가 큰 사내였지요. 그자들이 아직 이 고을에 살아있다면 봉출의 죄를 증언할 또 다른 증인이 될 터였습니다. 한도헌은 은밀히 사람을 풀어 그 새 사내의 행방을 수소문했지요. 그러나 며칠 뒤 돌아온 소식은 한도헌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분월이 그린 새 사내 중 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칼자국 사내는 3년 전 술병으로 죽었고 사팔뜨기 사내는 재작년에 강에 빠져 죽었다 했습니다. 보름이 그 소식을 알아오고는 이를 갈았습니다. 강에 빠져 죽었다고요? 어쩐지 수상합니다. 봉출이 입막음을 한 게 분명해요. 제 죄를 아는 자들을 하나씩 없앤 거예요. 남은 하나, 키 큰 사내는 어찌 되었느냐? 그자만은 아직 살아있다 합니다. 한데 봉출의 수족 노릇을 하며 지금도 관아 근처를 얼쩡거린다 하더군요. 판돌이라는 자입니다. 한도헌의 눈이 빛났습니다. 판돌이라. 그자가 살아있다면 어떻게든 그자의 입을 열어야겠구나. 허나 봉출의 수족이라니 순순히 입을 열 리가 없겠지. 그때 분월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한도헌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분월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지요. 키 큰 사내, 곧 판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월은 그 사내의 한쪽 다리를 유독 짧게 그렸습니다. 그러고는 절뚝이는 신용을 해보였지요. 판돌이 다리를 전다는 게냐? 분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며칠 전 관아 앞에서 본 자가 있는데 키가 크고 다리를 절뚝였어요. 그 자가 바로 판돌이로군요. 분월이 너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으면서 어찌 다리 저는 걸 아니? 분월은 제 발목을 가리키고 다시 그림 속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10년 전 그날 판돌이 보찜 장수를 쫓을 때 한쪽 다리를 절뚝였던 것을 분월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린 나이에도 분월의 눈은 그런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비상한 아이로구나. 내 눈과 머리가 곧 살아있는 증거집이야. 한도헌은 그 놀라운 관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름이 옆에서 거들었지요. 분월이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날이 주막에 한 번 든 길손도 몇 해가 지나 다시 오면 그가 무얼 먹고 어디로 갔는지까지 기억해내지요. 말을 못하는 대신 눈과 머리가 남다른 아이입니다. 한도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판돌의 입을 어떻게든 열어야겠구나. 허나 봉출의 수족이니 쉽지는 않을 게다. 그날 이후 분월과 보름은 한도헌을 도와 본격적으로 봉출의 죄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분월의 비상한 눈썰미와 기억력은 10년 묵은 사건을 파헤치는데 더 없는 무기가 되었지요. 분월이 본 것을 그리면 보름이 그것을 말로 풀어 한도헌에게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단서가 잡혔습니다. 한도헌이 봉출에게 다시 10년 전 곡물 장부를 가져오라 명한 것이지요. 봉출은 마지못해 묵은 장부를 내어왔습니다. 한도헌이 장부를 펼쳐 분월에게 슬쩍 보였지요. 분월은 글을 읽지 못했으나 글자의 모양과 먹의 색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대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분월이 짚은 곳은 10년 전 곡물 수량이
적힌 자리였지요. 분월은 그 글자들을 가만히 보다가 그중 몇 글자를 다시 짚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고는 흙바닥에 그 글자들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 보였지요. 한도헌이 그것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이 글자들은 먹의 색이 다르구나. 나중에 더 쓴 게야. 분월아, 너는 글을 모르면서도 글자의 모양과 먹색만 보고 이것이 고쳐진 것을 알아챘단 말이냐? 분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월은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글자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았지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쓰인 글자들의 모양이 미묘하게 다르고 먹의 색이 살짝 진한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것입니다. 누군가 나중에 수량을 고쳐 쓴 흔적이었지요. 이거면 봉출이 장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되겠구나. 그를 아는 자도 놓칠 것을 그를 모르는 내가 잡아냈어. 한도헌은 감탄하며 그 장부를 따로 챙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부를 고쳤다는 것만으로는 봉출이 보찜 장수를 죽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했으니까요. 봉출은 아래 것이 실수로 고쳐 쓴 것이라 둘러대면 그만이었습니다. 한도헌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봉출이 제 죄가 들통날까 불안한 나머지 가짜 증인을 하나 세우려 한 것이지요. 10년 전 그날 보찜 장수는 그저 술에 취해 강에 빠져 죽은 것이라 증언할 자를 매수한 것입니다. 봉출은 그 가짜 증인을 동원해 데려와 한도헌 앞에서 거짓 증언을 늘어놓게 했습니다. 사또 소인이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옵니다. 그 보찜 장수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다 제 발로 강에 빠진 것이옵니다. 누가 해친 게 아니라 제 실수로 죽은 것이지요. 가짜 증인은 봉출이 일러준 대로 술술 읊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분월이 있었습니다. 한도헌이 분월을 슬며시 동원 한 구석에 세워두었던 것이지요. 분월은 그 가짜 증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도헌에게 다급히 손짓을 보냈습니다. 분월은 제 손이 떨리는 신용을 하고 가짜 증인의 손을 가리켰지요. 한도헌이 그 뜻을 알아채고 가짜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렸다. 거짓을 고하면 큰 벌을 받을 것이야. 손을 들어 하늘에 맹세할 수 있겠느냐? 가짜 증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한도헌은 분월이 짚어준 것을 똑똑히 보았지요. 거짓을 말하는 자의 떨리는 손과 식은땀을 말입니다. 내 손이 어찌 그리 떠느냐? 내 이마의 땀은 또 무엇이고? 한도헌이 추궁하자 가짜 증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날이 더웠어. 날이 덥다고 지금은 서늘한 가을이거늘 무슨 더위란 말이냐. 바른 대로 고하라. 누가 너를 시켜 거짓을 고하게 하였느냐. 한도헌이 호통을 치자 가짜 증인은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월의 날카로운 눈이 거짓 증언의 빈틈을 단번에 꿰뚫은 것이지요. 비록 그 자리에서 가짜 증인이 봉출의 이름을 대지는 못했으나 한도헌은 그 증언이 거짓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봉출이 있다는 것도 말이지요. 봉출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벙어리 것이 또 어떻게 알았지? 분명 완벽하게 짜놓은 판이었는데. 봉출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그 벙어리 처녀가 어떻게 제 계략을 번번이 꿰뚫는단 말입니까? 봉출은 분월이 그저 운이 좋은 것이라 여기려 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안 되겠어. 저것을 이대로 두었다간 내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벙어리 것의 손을 막아야 해. 봉출의 눈에 다시 살기가 어렸습니다. 한편 그날 밤 동원에서는 한도헌과 분월, 보름이 모여 앉아 그간의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도헌이 분월을 보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지요. 분월아, 내 덕에 봉출의 죄를 하나씩 밝혀가고 있구나. 장부의 조작도 가짜 증인의 거짓도 모두 내 눈이 잡아낸 것이야. 참으로 장하다. 분월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장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분월에게는 너무도 낯선 일이었지요. 평생을 벙어리 것이라 멸시만 받아
온 분월이었습니다. 그런 분월을 처음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아니, 귀한 사람으로 대해준 이가 바로 한도원이었지요. 분월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보름이 분월의 어깨를 다정히 감쌌습니다. 분월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나는 10년을 떠돌면서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는데 너는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 모든 걸 알아내는구나. 내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아.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봉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분월이 홀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지요. 어디선가 봉출이 불쑥 나타나 분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봉출은 짐짓 점잖은 척, 그러나 눈에는 시퍼런 도끼를 담고 분월을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그 벙어리 것이로구나. 분월은 두레박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한 새벽, 보찜 장수를 죽이라 명하던 바로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분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봉출은 그런 분월의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다 음험하게 입꼬리를 올렸지요. 요즘 내가 현감나리를 등에 업고 분수도 모르고 까분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한데 말이다. 봉출이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글도 못 읽는 천한 것이 대체 무슨 수로 양반을 잡겠다는 게냐. 내까지 께 그림 몇 장 끄적인다고 세상이 내 말을 믿어줄 성 싶으냐? 천만에 세상은 힘 있는 자의 말을 믿는 법이다. 분월은 봉출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가 봉출의 얼굴에 가만히 머물렀지요. 10년 전 창고 틈으로 봉출의 죄를 지켜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봉출은 그 눈빛에 또 한 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분을 못 이겨 분월의 멱살을 잡아챘지요. 이것이 감히 누굴 노려봐. 잘 들어라. 한 번만 더 내 일에 끼어들면 그땐 너뿐이 아니야. 너를 거둔 그 늙은 주모도 내 곁에 붙어 다니는 그 떠돌이 계집도 모조리 강물에 쳐넣어 줄 테다. 10년 전 그 보찜 장수처럼 말이다. 봉출의 협박에 분월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든 어머니 둘이네와 벗보름까지 들먹이니 분월은 견딜 수가 없었지요. 봉출은 분월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가래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명심해라. 입을 다물면 살고 까불면 다 죽는다. 봉출이 사라진 뒤 분월은 한참을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분월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뒤엉켰지요. 봉출의 협박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분월의 목숨을 노렸던 자이고 제 죄를 아는 자들을 하나씩 없애 온 자였으니까요. 그러나 분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해 다시 입을 다문다면 10년 전 그 보찜 장수의 죽음은 영영 묻히고 말 테니까요. 분월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천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봉출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을 누른 단단한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이 고을을 소나기에 쥐어온 노회한 아전 봉출과 말 못하는 주막집 딸 분월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산증이는 단 하나, 다리를 저는 사내 판돌이었습니다. 판돌은 10년 전 그날 보찜 장수를 쫓던 새 사내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였지요. 봉출의 수족 노릇을 하며 관아 근처를 얼쩡거렸으나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도헌은 판도를 어떻게 다룰지 고심했지요. 판도를 잡아들여 추궁해 본들 입을 열 리가 없다. 봉출이 무서워 차라리 제가 죄를 뒤집었을 자야.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때 분월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분월은 흙바닥에 판돌의 모습을 그리고 그 발밑에 무언가를 그렸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붉은 흙이었습니다. 분월은 그 붉은 흙을 가리키고 다시 강 건너 야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흙, 야산, 그게 무슨 뜻이냐 분월아. 보름도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월은 답답한 듯 다시 차근차근 손짓을 했지요. 판돌의 신발을 가리키고 붉은 흙을 가리키고 야산을 가리키고 그러다 마침내 보름이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아, 혹시 판돌의 신발에 묻은 붉은 흙이 저 야산의 흙이란 말이야? 판돌이
그 야산에 자주 드나든다는 뜻이야. 분월이 거세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월은 며칠 전과 나 앞에서 판도를 보았을 때 그의 신발에 묻은 붉은 흙을 눈여겨보았던 것이지요. 그 붉은 흙은 이 근방에서 오직 강 건너 야산에만 있는 흙이었습니다. 판돌이 그 야산을 자주 오간다는 뜻이었지요. 한도헌의 눈이 빛났습니다. 야산이라 그곳에 무언가가 있구나. 어쩌면 10년 전 그 보찜 장수에 한도헌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찜 장수의 주검이 그 야산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만약 그 주검을 찾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봉출의 죄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분월아, 그 야산이 어디인지 아느냐?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할 수 있겠느냐? 분월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강물에 빠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지형을 떠올린 것이지요. 폐창고에서 야산으로 이어지던 길, 사내들이 무언가를 끌고 가던 방향, 분월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그림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월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세 사람은 몰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봉출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도헌은 평복 차림으로 변장하고 길을 나섰지요. 분월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분월은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강을 건너고 야산을 올랐지요. 신통하게도 분월은 한 번도 헤매지 않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의 기억력은 정말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한도헌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10년 전 그것도 죽을 고비에서 단 한 번 지나간 길을 분월은 마치 어제 걸은 길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분월은 야산 중턱의 한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풀이 무성하게 자란 움푹 꺼진 땅이었습니다. 분월이 그 자리를 가리키며 다시 쓰러진 사람의 형상을 손으로 그려보였지요. 한도헌과 보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도헌이 가져온 괭이로 조심스레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낡은 보찜의 잔해와 함께 뼈가 드러났지요. 아버지, 보름이 그 자리에 무너져 통곡했습니다. 10년을 떠돌며 찾아 헤맨 아비의 주검이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한도헌은 보름의 등을 다독이며 분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분월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분월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가여운 영영 이 야산에 묻혀 있었을 게다. 내 덕에 10년 만에 빛을 보는구나. 한도헌은 보찜 장수의 유고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찜의 잔해에서 분월이 품고 있던 천 조각과 똑같은 매듭의 천을 찾아냈지요. 두 천 조각을 맞대어 보니 영락없이 한 보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분월이 품어온 천 조각이 바로 이 보찜 장수의 것임이 증명된 셈이었지요. 증거가 하나둘 맞아 들어가는구나. 유골의 천 조각에 조작된 장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판돌의 입만 열면 한도헌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야산에서 내려온 한도헌은 판돌을 다룰 묘책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다 분월의 비상한 눈썰미를 다시 한번 빌리기로 했지요. 한도헌은 일부러 판돌을 동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른 죄목을 핑계 삼아 판돌을 추궁하는 척한 것이지요. 판돌은 처음에는 뻣뻣하게 버텼습니다. 소인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사또, 대체 무슨 일로 소인을 부르셨는지요? 그때 한도헌이 슬쩍 물었습니다. 내 신발에 묻은 그 붉은 흙은 강 건너 야산의 것이렸다. 너는 그 야산에 무슨 일로 그리 자주 드나드느냐? 판돌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무를 하러 한데 어찌하여 내가 드나드는 자리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움푹 꺼진 땅이 있더냐. 그 땅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한도헌의 말에 판돌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판돌은 한도헌이 이미 유골을 찾아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감이 그 자리를 콕 집어 말하니 무언가 들킨 것이 분명하다 여긴 것이지요. 판돌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동원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분월이 한도헌에게
다급히 손짓을 보냈습니다. 분월은 제목을 가리키고 무언가를 삼키는 신용을 했지요. 한도헌이 그 뜻을 알아채고 판돌에게 더욱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바른대로 고하라. 10년 전 보찜장수 만석을 죽여 그 야산에 묻은 것이 내 놈이렸다. 봉출의 명을 받고 한 짓이 아니냐?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무엇이냐? 10년 전 그날 내가 다리를 절뚝이며 어린아이를 쫓던 것까지 내 다 알고 있다. 판돌은 그 말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일을 현감이 어찌 이리도 소상히 안단 말입니까? 마치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사람처럼 말이지요. 판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10년을 꽁꽁 숨겨온 비밀이 모조리 들통난 것만 같았지요. 이제 그만 바른대로 고하고 죄를 덜어라. 봉출의 명을 받은 것이라면 진짜 죄인은 봉출이 아니냐. 내가 봉출의 죄를 증언하면 내 너의 죄는 가벼이 다스리마. 한도헌이 회유하자 판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판돌은 봉출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들통난 마당에 봉출의 죄를 끝까지 덮어줄 까닭도 없었지요. 더구나 봉출은 이미 칼자국 사내와 사팔뜨기 사내를 입막음으로 없앤 자였습니다. 다음 차례는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판돌의 등골을 스쳤지요. 사또 살려만 주신다며 판돌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동원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봉출이 판돌이 끌려온 것을 알고 부랴부랴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봉출의 수하들이 동원으로 들이닥쳐 이방 나리께서 급히 찾으신다며 판돌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한도헌이 막아섰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지요. 사또 이자는 이방 나리의 사람이옵니다. 함부로 잡아 두실 수 없사옵니다. 봉출의 수하들이 거세게 나오자 판돌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봉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자 판돌의 두려움이 되살아난 것이지요. 결국 판돌은 봉출의 수하들에게 둘러싸여 동원을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한도헌은 입맛을 다셨지요. 한 발 늦었구나. 봉출이 벌써 손을 쓰는구나. 한도헌은 판돌을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분월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분월은 한도헌에게 또 다른 단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분월은 클바닥에 두 사내의 얼굴을 그렸지요. 하나는 볼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 하나는 한쪽 눈이 사팔인 사내였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그 두 사내였지요. 분월은 칼자국 사내 옆에 술병을 그리고 그 옆에 봉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칼자국 사내가 술병으로 죽었다 했지. 그런데 그 곁에 봉출을 그린 것은 봉출이 그자를 죽였다는 뜻이냐? 분월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술병에 무언가를 타는 신용을 했습니다. 술의 독을 탔다는 게냐? 그렇다면 그자는 술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봉출이 독을 먹여 죽인 개로구나. 보름이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수소문해 보니 칼자국 사내가 죽기 전날 봉출의 집에 불려갔다 하더군요. 그 이튿날 술병으로 죽은 채 발견되었고요. 사팔뜨기 사내도 마찬가지예요. 봉출과 다툰 뒤 강에 빠져 죽었다 했어요. 한도헌은 분노의 주먹을 떨었습니다. 봉출, 이자가 제 죄를 아는 자들을 하나씩 없애 온 개로구나. 칼자국 사내도 사팔뜨기 사내도 모두 봉출의 손에 죽은 개야.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산증이는 판돌 하나. 그리고 한도헌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분월을 보았습니다. 봉출이 입막음하려 들 마지막 사람이 바로 분월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한도헌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분월아, 너는 이제부터 한시도 혼자 다녀선 안 된다. 봉출이 너를 노릴 것이야. 알겠느냐? 분월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목숨을 걸고 진실을 건네준 보찜장수를 떠올리며 분월은 마음을 다잡았지요. 이제와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봉출은 판돌을 제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봉출은 판돌을 매섭게 다그쳤지요. 이놈, 현감 앞에서 입을 함부로 놀린 게 아니냐? 아닙니다. 나리. 소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감이
야산의 그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봉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산의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고 그걸 어떻게? 봉출의 머릿속에 다시 분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10년 전 그 새벽 창고 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던 어린아이의 눈. 봉출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 벙어리 것이 바로 그날의 목격자이며 현감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벙어리 것을 살려두어선 안 되겠어. 봉출의 눈에 시퍼런 살기가 돌았습니다. 10년 전 강물에서 살아남은 것이 화근이었어. 이번에는 기필코 저것의 숨통을 끊어놓고 말겠다. 저것만 없애면 현감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증거가 없으니 손쓸 도리가 없을 게야. 봉출은 어둠 속에서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단순히 분월의 목숨을 노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회한 봉출은 분월을 죽이는 대신 분월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그 증언 자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더욱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분월과 한도헌이 한 발 한 발 진실에 다가서는 동안 봉출의 반격 또한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도헌은 마침내 봉출을 동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를 들이밀어 봉출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작정이었지요. 동원 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새 현감이 10수년간 고을을 주물러 온 봉출을 잡아들인다 하니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든 것이지요. 한도헌은 봉출을 마당에 꿀리고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이방 봉출은 듣거라. 10년 전 공물을 빼돌린 죄를 들추려던 보찜장수 만석을 죽여 야산에 묻은 죄, 그리고 그 죄를 아는 자들을 하나씩 입마금한 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봉출은 그러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항변했지요. 사또,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옵니까? 소인이 사람을 죽이다니요. 대체 무슨 증거로 그런 무서운 누명을 씌우시는 것이옵니까? 증거라. 좋다. 보여주마. 한도헌은 먼저 야산에서 찾아낸 보찜장수의 유골과 보찜 잔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곡물 장부를 펼쳐 보였지요. 그러나 봉출은 능청스레 받아 넘겼습니다. 그 유골이 그 보찜장수의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사옵니까? 그저 어느 객사한 행녀의 뼈일 수도 있지요. 장부의 글자가 고쳐진 것도 아래 것이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은 것일 뿐이옵니다. 그것이 어찌 소인이 사람을 죽인 증거가 된단 말이옵니까? 봉출의 뻔뻔한 변명에 한도헌은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산 증인을 보여주마. 그날 그 자리에서 내가 보찜장수를 죽이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이 있다. 한도헌이 손짓하자 분월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월은 헝겊 뭉치를 펼쳐 그날 그린 그림들을 마당에 내보였지요. 강가의 배창고, 쓰러진 보찜장수, 그를 둘러싼 사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봉출의 얼굴. 한도헌이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처녀가 10년 전 그날을 직접 보고 그린 것이다. 이 그림 속 우두머리가 바로 너 봉출이 아니냐?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봉출은 그림을 보더니 도리어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사또 고작 이것이옵니까? 말도 못하는 벙어리 것이 그린 낙서 한 장이 어찌 증거가 된단 말이옵니까? 봉출은 마당의 사람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저 벙어리 것을 아시지요?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강물에 떠내려온 근본도 모르는 것이 왜다. 저런 것이 10년 전 일을 어찌 기억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저것은 어릴 적부터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짓거리던 미친 것이 올시다. 봉출의 교활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저 벙어리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 맞아. 가끔 멀거니 허공을 보며 이상한 짓을 하더라니까. 봉출은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기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것이 그린 그림이라는 것도 다 헛것을 보고
그린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또께서는 저런 미친 것에 낙서에 속아 이 고을에 죄 없는 어른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한도헌은 봉출의 노련한 말솜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월의 그림은 분명 진실을 담고 있었으나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었지요. 말 못하는 천민처녀의 그림 한 장으로는 십수년간 고을의 신망을 쌓아 온 봉출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봉출은 분월을 미친 것으로 몰아 그 증언의 신빙성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었지요. 사또 도리어 소인이 사또께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봉출이 기세등등하게 나섰습니다. 저 벙어리 것은 그저 미친 망상으로 멀쩡한 사람을 무고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것을 부추겨 이 봉출을 모함하려는 흉계가 분명하옵니다. 사또께서는 부디 저 미친 것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봉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월을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오히려 저 미친 것을 잡아 가두어야 하옵니다. 양민을 무고한 죄, 멀쩡한 사람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죄, 저것을 엄히 다스리지 않으면 이 고을의 법도가 어찌 서겠사옵니까? 마당의 분위기가 점점 봉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십수년간 봉출에게 길들여진 고을 사람들은 봉출의 말을 더 믿었지요. 결국 한도헌은 분월의 증언만으로 봉출을 잡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봉출의 거센 반격에 분월이 무고죄로 몰릴 판이었지요. 한도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라. 허나 이 일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한도헌은 일단 봉출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동원을 나서는 봉출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봉출은 한도헌에게 첫판을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봉출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봉출은 그날부터 분월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봉출은 분월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떼어놓으려 했지요. 봉출은 먼저 두리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슬슬 협박을 늘어놓았지요. 주모, 자네가 거둔 그 벙어리건 말일세. 그것이 요즘 분수도 모르고 양반을 무고하고 다닌다더군. 그러다 큰 화를 입을 게야. 자네도 그 화에 함께 휩쓸리고 싶지 않으면 그것을 단속하는 게 좋을 걸세. 두리네는 봉출의 협박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방날이 우리 분월이는 그저 잔말 말게 내 자네 주막에 그동안 눈 감아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세. 술도가에서 몰래 술을 받아다 판 것이며 세금을 빼먹은 것이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 주막은 당장 문을 닫고 자네는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게야. 알겠는가? 봉출의 노골적인 협박에 두리네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출이 돌아간 뒤 두리네는 분월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분월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응, 봉출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구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무서운 자와 맞선단 말이냐. 그저 입 다물고 조용히 살자. 어미 소원이다. 분월은 두리네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저리 떨고 있는 것이지요. 분월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보찜 장수의 마지막 눈빛과 아비의 유골 앞에서 통곡하던 보름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분월은 두리네를 꼭 끌어안고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봉출의 두 번째 수는 더욱 교활했습니다. 봉출은 가짜 증인을 여럿 사들였지요. 고을의 이러저러한 자들을 돈과 협박으로 매수하여 분월이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 자들은 관아에 몰려와 입을 모아 떠들었지요. 그 벙어리 것은 어릴 적부터 헛것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강가에서 혼자 이상한 짓을 하더이다. 맞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보고도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며 부들부들 떨곤 했지요. 분명 실성한 것이옵니다. 봉출이 사들인 가짜 증언들이 분월을 미친 사람으로 굳혀갔습니다. 이렇게 되니 분월의 그림 증언은 점점 더 미친 것의 망상으로 치부되었지요. 한도헌이 아무리 분월의 비상한 기억력과 관찰력을 설명해도 사람들은
봉출이 퍼뜨린 소문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실은 점점 거짓에 파묻혀 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봉출은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봉출은 매수한 가짜 증인들을 앞세워 분허를 관아에 정식으로 고발한 것이지요. 죄목은 미친 망상으로 양민을 무고한 죄였습니다. 봉출은 고을의 여론을 등에 업고 도리어 분허를 옥에 가두라 압박했습니다. 한도헌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분허리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한도헌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봉출이 쳐놓은 거짓의 그물은 너무도 촘촘했습니다. 분허를 보호하려 들수록 한도헌 자신마저 미친 것에게 속은 어리석은 현감으로 몰릴 판이었지요. 결국 한도헌은 고을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분허를 잠시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허라 미안하구나. 잠시만 참아다오. 내 반드시 너를 풀어줄 방도를 찾으마. 한도헌은 옥에 갇히는 분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분허는 그러나 한도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괜찮다는 듯 한도헌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요.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죄로 옥에 갇히면서도 분허는 결코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디찬 옥 안에 홀로 갇힌 분허는 품속에 1000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보찜 장수가 목숨을 걸고 건네준 그 1000조각. 분허는 그것을 가만히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도리어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의 거짓을 믿고 힘없는 자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분허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밖에는 한도헌이 있고 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허의 가슴 속에는 10년을 새겨온 그날의 진실이 또렷이 살아있었지요. 분허는 1000조각을 꼭 쥐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봉출의 반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출에게는 아직 마지막 패가 남아 있었지요. 바로 한도헌 그 자신을 겨냥한 가장 치명적인 한 수였습니다. 봉출은 분허를 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일을 파헤치는 현감 한도헌마저 끌어내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봉출의 마지막 패는 한도헌 그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봉출은 10수년간 관할을 주물러 오며 한양의 권세가들과도 은밀히 줄을 대온 자였지요. 봉출은 그 줄을 이용해 한도헌을 모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새 현감이 부임하자마자 멀쩡한 아전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미친 천민 처녀의 말에 노라나 고을을 어지럽힌다는 내용이었지요. 게다가 봉출은 한도헌의 옛 약점까지 들추어냈습니다. 한도헌이 이 고을에 부임하기 전 한양에서 어느 사건에 잠시 연루된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무고함이 밝혀져 풀려났으나 봉출은 그 일을 부풀려 한도헌이 본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라고 모함했습니다. 봉출의 모함은 한양의 권세가들을 통해 조정에까지 흘러 들어갔지요. 머지않아 한양에서 무서운 기별이 내려왔습니다. 한도헌의 처사를 조사하라는 명이었지요. 만약 한도헌이 무고한 아전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도헌은 현감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큰 벌을 면치 못할 판이었습니다. 봉출은 그 기별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됐다. 현감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쁠 테니 더는 내 일에 끼어들지 못할 게야. 그동안 저 벙어리 것은 옥에서 썩어가고 그것을 입막음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 봉출은 모든 것이 제 뜻대로 풀려간다 여겼습니다. 한도헌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조정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진 것이지요. 자칫하면 분허를 구하기는커녕 제 한 몸조차 지키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한도헌은 깊은 시름에 잠겼지요. 그런데 봉출의 발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출은 분허리 품고 있던 그 1000조각의 존재를 알아챘던 것이지요. 10년 전 보찜 장수가 어린 분허에게 건넨 그 보찜 매듭 1000조각 말입니다. 봉출은 그것이 분허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1000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그것이 야산의 유골과 맞아떨어지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겠구나. 그것부터 해. 봉출은 수아들을 풀어 그 1000조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분월은 옥에 갇혀 있었으나 다행히 그 1000조각은 두리네가 간직하고 있었지요. 분월이 옥에 갇히기 전 몰래 두리네에게 맡겨둔 것입니다. 봉출의 수아들은 그것을 알고 한밤중에 두리네의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1000조각을 내놓아라. 어디 숨겼느냐. 수아들은 주막을 뒤지며 두리네를 다그쳤습니다. 두리네는 그 1000조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지요. 분월이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며 보찜장수의 딸 보름에게도 둘도 없는 아비의 유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리네는 한사코 1000조각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없다. 그런 건 없어. 썩 나가지 못할까. 두리네가 수아들을 막아서자 수아 하나가 두리네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늙은 두리네는 그만 마당의 평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지요. 두리네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두리네는 쓰러지면서도 품속의 1000조각만은 꼭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소란을 듣고 보름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늙은이를 이리 험하게 다루다니. 보름이 수아들을 막아서며 두리네를 감쌌지요. 수아들은 보름까지 거칠게 밀쳐냈으나 보름은 죽기 살기로 두리네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란에 깨어나오자 수아들은 결국 1000조각을 빼앗지 못하고 물러갔지요. 그러나 두리네는 머리를 크게 다쳐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옥에 갇힌 분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보름이 옥으로 달려와 창살 너머로 그 소식을 전했지요. 분월아, 주모님이 봉출의 수아들에게 다치셨어. 머리를 크게 다쳐 자리에 누우셨다. 다 너를 지키려다. 그 1000조각을 지키려다. 그리 되신 거야. 분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다쳤다는 소식에 분월은 무너지고 말았지요. 분월은 창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으나 그 흐느낌은 보름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분월은 차디찬 옥 안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말한 죄로 자신은 옥에 갇히고 자기를 도운 한도원은 조정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자기를 거두어 키워준 어머니마저 자기 때문에 머리를 다쳐 자리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았지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분월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10년 전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어머니가 다칠 일도 한도헌이 곤경에 빠질 일도 없었을 텐데. 분월은 자신이 말을 못하는 것이, 그를 모르는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원통했습니다. 분월은 어둠 속에 웅크려 끝없는 절망에 잠겼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분월은 1000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만은 두리네가 끝까지 지켜 다시 분월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분월은 그 1000조각을 가만히 쥐고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어린 자신에게 그것을 건네주던 보찜장수의 마지막 눈빛을 말이지요. 그리고 문득 분월의 머릿속에 한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그 백발 노인, 분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그 말이었지요. 참된 증언은 입이 아니라 보고 새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분월은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참된 증언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새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월은 그제야 그 말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말을 못하고 그를 모를지라도 그날 본 진실은 그 누구보다 또렷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강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분월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지요. 분월은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림으로 부족하다면 이 1000조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끌어모아 끝까지 진실을 증명해 내리라 다짐한 것이지요. 분월은 옥 안에서 다시 숯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의 광경을 더욱 세세하고 또렷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찜 장수가 마지막으로 1000조각을 건네던 모습, 그 1000조각의 매듭 모양, 봉출이 보찜 장수를 묻으라 명하던 야산의 지형, 분월은 제 머릿속에 새겨진 모든 것을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옮겼지요. 한편 옥 밖에서는 보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리네를 간호하는 한편 분월을 구할 방도를 찾아 동분서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보름은 제 보찜을 정리하다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아비가 남긴 유품 가운데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던 것이지요. 보름은 그 쪽지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비 만석이 생전에 적어둔 곡물 출납의 기록이었습니다. 만석은 보찜 장수로 여러 고을을 다니며 곡물이 오가는 것을 직접 보고 적어두었던 것이지요. 그 쪽지에는 이 고을의 곡물이 한양에 올라간 실제 수량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름은 그 쪽지를 들고 한도헌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제 아비가 생전에 적어둔 곡물 기록입니다. 여기 적힌 실제 수량과 봉출이 관아 장부에 적은 수량을 견주어 보면 한도헌이 그 쪽지를 받아들고 봉출의 장부와 맞대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도헌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만석의 쪽지에 적힌 실제 곡물 수량과 봉출이 관아 장부에 적은 수량이 크게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 차이만큼을 봉출이 10년간 빼돌려 제 배를 불린 것이지요. 죽은 만석이 남긴 단 한 장의 쪽지가 봉출의 10년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낼 결정적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다. 죽은 만석이 제 손으로 남긴 증거가 있었구나. 한도헌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분월이 그린 그날의 그림, 야산에서 찾은 보찜 장수의 유골, 분월이 품어온 1000조각, 조작된 관아 장부, 그리고 죽은 만석이 남긴 곡물 기록 쪽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면 제 아무리 노회한 봉출이라도 빠져나갈 수 없을 터였지요. 한도헌은 보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보름아, 내 아비가 마지막까지 진실을 지켜주었구나. 이 쪽지가 분월이 가슴에 새긴 진실을 비로소 세상에 증명해 줄 것이다. 한도헌의 눈에 다시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비록 자신은 조정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진실을 증명할 증거가 모두 갖추어졌으니까요. 한도헌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봉출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분월의 누명을 벗기며 10년 묵은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그 마지막 결전을 말이지요. 그리고 분월 또한 옥 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분월은 보고 새긴 마음의 힘을 깨달았지요. 입이 없어도 글을 몰라도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었습니다. 분월은 제가 그린 그림 뭉치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짓눌러 온 침묵을 깨고 마침내 진실이 빛을 볼 그 순간을 말이지요.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도헌은 조정의 조사관이 당도하기 전 고을 사람들을 모두 동원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10년 묵은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작정이었지요. 마당에는 수백의 고을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봉출 또한 의기양양한 얼굴로 수하들을 거느리고 마당에 나타났지요. 봉출은 한도헌이 무슨 발버둥을 치려나 싶어 도리어 구경하듯 여유를 부렸습니다. 사또 무슨 일로 이리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셨는지요? 설마 또 그 미친 벙어리 것에 낙서를 들이밀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하하. 한도헌은 봉출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출, 오늘 이 자리에서 10년 묵은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옥에 갇힌 처녀를 데려오너라. 이윽고 옥에 갇혔던 분월이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을 옥에서 보낸 분월은 초췌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분월은 가슴에 그림 뭉치를 꼭 품고 있었습니다. 분월의 곁에는 보름이 바짝 붙어 섰지요. 분월의 입이 되어 그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도헌은 먼저 봉출을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 첫 번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봉출, 너는 저 처녀의 그림을 미친 것에 망상이라 했지. 그렇다면 이것은 어찌 설명하겠느냐. 한도헌은
야산에서 찾은 보찜 장수의 유골과 보찜 잔해를 내보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사라진 보찜 장수 만석의 유골이다. 저 처녀가 그린 그림 속 바로 그 야산의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미친 것의 망상이라면 어찌 그 망상이 가리킨 자리에서 진짜 유골이 나왔단 말이냐?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출의 얼굴이 살짝 굳었으나 이내 능청을 떨었지요. 그것이 그 보찜 장수의 유골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사옵니까? 그저 어느 행녀의 뼈일 수도. 증거라. 좋다. 한도헌은 두 번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분월이 품어온 1000 조각이었지요. 한도헌은 그 1000 조각을 유골과 함께 나온 보찜 잔해의 매듭에 맞대어 보였습니다. 두 1000 조각의 결과 매듭이 영락없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그때 보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1000 조각은 제 어미가 손수 짜서 제 아비의 보찜에만 맨 매듭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매듭이지요. 보십시오. 유골과 함께 나온 이 보찜의 매듭과 저 처녀가 10년간 간직해 온 1000 조각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로써 저 유골이 제 아비 만석의 것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두 1000 조각이 똑같구나. 그렇다면 저 유골이 진짜 그 보찜 장수의 것이란 말이야? 봉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봉출은 아직 버텼습니다. 그렇다 한들 그것이 어찌 소인의 죄가 된단 말이옵니까? 그 보찜 장수가 죽은 것과 소인이 무슨 상관이 있고 말고. 한도헌은 마침내 세 번째 증거, 죽은 만석이 남긴 곡물 기록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죽은 만석이 생전에 제 손으로 적어둔 곡물 출납 기록이다. 여기 적힌 실제 곡물 수량과 내가 관하 장부에 적은 수량을 견주어 보아라. 한도헌은 만석의 쪽지와 봉출의 장부를 나란히 펼쳐 사람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보아라. 만석이 적은 실제 수량은 100섬인데 내가 관하 장부에 적은 것은 60섬이다. 그 차이 40섬을 내가 10년간 빼돌려 제 배를 불린 것이 아니냐. 만석은 보찜 장수로 고을을 다니며 이 비리를 알아챘고 그래서 내가 그의 입을 막은 것이다. 봉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기록이 자신의 10년 비리를 낱낱이 까발리니 봉출은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지요. 마당의 사람들이 봉출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출, 저자가 곡물을 빼돌려 왔구나. 우리가 바친 곡물을 제 배를 불리는 데 썼어. 봉출은 다급히 변명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 한도헌이 마지막 패를 꺼냈습니다. 바로 산 증인 판돌이었지요. 한도헌은 그동안 은밀히 사람을 보내 봉출의 소나귀에서 판돌을 빼내 두었던 것입니다. 봉출이 분호를 옥에 가두고 현감을 모함하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말이지요. 판돌이 마당으로 끌려 나오자 봉출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판돌. 내가 어찌. 판돌은 봉출을 한번 흘겨보고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또 소인이 모두 아뢰겠습니다. 10년 전 그날 봉출나리께서 보찜 장수 만석을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만석이 곡물 빼돌린 일을 한양에 고하려 하자 입을 막으신 것이지요. 소인과 칼자국 진가, 사팔뜨기 막가가 그 일을 거들었습니다. 한데 그 자리에 어린아이 하나가 숨어서 보고 있었지요. 봉출나리께서 그 아이까지 죽이라 하셨으나 아이가 강물에 뛰어들어 놓치고 말았습니다. 판돌의 증언에 마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저 처녀였단 말이오? 세상에, 그럼 저 처녀의 그림이 다 사실이었구나. 판돌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봉출나리께서는 그 후 진가와 막가가 혹여 입을 열까 두려워 둘을 차례로 없애셨습니다. 진가는 술의 독을 타 죽이고 막가는 강에 빠뜨려 죽였지요. 다음은 소인 차례였을 겁니다. 소인은 그것이 두려워 이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봉출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봉출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유골과 1000 조각,
조작된 장부와 만석의 쪽지, 그리고 산 증인 판돌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봉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의 한가운데 10년을 침묵 속에 진실을 새겨온 분월이 서 있었지요. 봉출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다. 다들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야. 그러나 봉출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봉출에게 눌려 입을 다물어 온 고을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지요. 나도 봉출에게 세금을 2배로 뜯긴 적이 있소. 우리 집 논을 헐값에 빼앗아 간 것도 저자요. 봉출에게 당한 사람들의 원성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10수년간 봉출의 위세에 눌려 참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봉출은 그제야 제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봉출에 처진 눈에서 두려움의 빛이 흘렀지요. 한도헌은 추상같이 명을 내렸습니다. 이방 봉출을 당장 포박하라. 10년 전 보찜 장수 만석을 죽인 죄, 그 죄를 아는 진가와 막가를 차례로 살해한 죄, 10년간 공물을 빼돌려 백성을 수탈한 죄, 그리고 죄 없는 처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오게 가둔 죄, 그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봉출을 결박했습니다. 봉출은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었지요. 10수년간 이 고을을 소나귀에 쥐고 떵떵거리던 봉출은 이제 죄인이 되어 오랏줄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은 통쾌한 듯 박수를 쳤지요. 봉출은 끌려가면서도 분월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저 벙어리 것이 저것만 아니었어도. 그러나 분월은 그저 담담히 봉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가 끌려가는 봉출의 등에 가만히 머물렀지요. 10년 전 창고 틈으로 봉출의 죄를 지켜보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봉출은 그 눈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끌려갔습니다. 봉출이 끌려간 뒤 마침 조정의 조사관이 당도했습니다. 한도헌은 조사관 앞에 모든 증거를 내놓았지요. 봉출이 한도헌을 모함한 것이 도리어 제 죄를 덮으려는 수작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한도헌에게 씌워졌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고 도리어 10년 묵은 큰 사건을 밝혀낸 공을 인정받게 되었지요. 봉출은 모든 죄가 드러나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빼돌린 공물은 모두 환수되어 백성에게 돌아갔고 봉출이 헐값에 빼앗은 논밭도 본디 주인에게 되돌아갔지요. 10수년간 봉출에게 눌려온 고을 사람들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은 듯 후련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월의 누명도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몰려옥에 갇혔던 분월은 도리어 10년 묵은 진실을 밝힌 의인으로 칭송받게 되었지요. 그동안 분월을 벙어리 것이라 멸시하던 고을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처녀가 말도 못하면서 그 무서운 진실을 10년이나 가슴에 품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저 처녀를 너무 박대했어. 참으로 장한 아이로다. 사람들은 분월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도헌은 분월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치하했습니다. 분월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것이다. 말을 못한다 하여, 그를 모른다 하여 너를 업신여기던 자들이 부끄러울 것이야. 너의 그 보고 새긴 마음이 10년 묵은 억울함을 풀고 죄인을 벌하였구나. 참으로 장하다. 분월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천대받고 멸시받아 온 분월이었습니다. 그런 분월이 처음으로 온 고을 사람들 앞에서 장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지요. 분월은 그 자리에 무너져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보름이 달려와 분월을 끌어안았습니다. 분월아, 고마워. 내 덕에 우리 아버지의 한을 풀었어. 10년을 떠돌며 찾아 헤맨 진실을 내가 밝혀주었어. 너는 내게 둘도 없는 벗이야. 두 처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무렵 머리를 다쳐 누워있던 두리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두리네는 분월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내 새끼, 내가 이리 장한 일을 해냈구나. 10년 전 강물에서 너를 건져 올린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어. 하늘이 내게 너 같은 자식을 보내주셨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분월은 두리네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월은
한도헌의 천거로 관아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분월의 비상한 눈썰미와 기억력은 고을의 크고 작은 사건을 밝히는데 더 없는 보탬이 되었지요. 분월은 비록 말은 못했으나 그림과 몸짓으로 제 뜻을 전했고 곁에는 늘 보름이 함께하며 분월의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처녀는 한 몸처럼 붙어 다니며 억울한 백성의 사정을 살폈지요. 사람들은 이제 분월을 벙어리거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월이가 이번에도 도둑을 잡아냈다지. 역시 우리 분월이야. 그 눈썰미는 당할 자가 없지. 고을 사람들은 분월을 비로소 제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평생 멸시 속에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분월이 마침내 온 고을의 자랑이 된 것이지요. 분월은 그렇게 보고 새긴 마음 하나로 세상의 멸시를 이겨내고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느 봄날 분월은 만석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새로 단장한 만석의 무덤 앞에 분월은 가만히 그 천 조각을 내려놓았지요. 10년 전 죽어가면서까지 어린 자신에게 진실을 부탁했던 그 보찜 장수에게 이제 그 부탁을 다 갚았노라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분월은 무덤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분월의 머리칼을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문득 분월의 귓가에 장터에서 만난 그 백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참된 증언은 입이 아니라 보고 새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분월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입으로 떠드는 거짓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 해도 보고 새긴 마음 하나는 끝내 그 거짓을 뚫고 빛을 보는 법이지요. 힘없고 천한 자의 진실이라 하여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진실은 입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말 못하는 주막집 딸 분월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